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군입니다. 오늘은 기관총의 발명과 기관총이 근현대 전장의 양상을 어떻게 완전히 바꿨는지 여러 사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근대 군사학 및 전술사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무기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기관총이라고 답합니다. 그 정도로 등장할 당시부터 기관총은 압도적인 무기였습니다. 기관총의 등장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가를 이해하려면 우선 기관총 등장 이전인 18세기와 19세기 중반까지 전장을 지배하던 보병 전술인 전열보병 시대의 전투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보병들의 주력 무기는 머스킷 총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승총입니다. 명중률이 형편없었고 장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사람이 선체로 총구의 화약과 총알을 꽂을 대로 밀어 넣는 굉장히 길고 복잡한 장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1분에 기껏해야 한 두세 발 정도 쏘는 것이 한계였는데요. 군사학자들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머스킷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비정한 전술을 채택합니다. 매우 심플하게 한 발이 안 맞으면 수백 명이 빽빽하게 늘어서서 동시에 일제 사격을 가해서 거대한 탄막을 형성하면 된다는 거였죠. 우선 병사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일렬 횡대로 늘어섭니다. 그리고 북소리와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적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옆의 전우가 적의 총에 맞아서 쓰러지더라도 절대 대열을 이탈하거나 엎드려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수백 명이 전진하며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폐 또는 엄폐라는 개념이 희박했고 전열보병이 지배하는 전장은 나팔 소리와 군악대 연주,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괴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열보병 전술은 곧 등장하게 될 분당 수백 발의 총알을 쏟아내는 기관총이라는 기계와 마주치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총이 언제 역사에 등장하였는지 보겠습니다. 1861년 미국의 발명가 리처드 조던 게틀링이 게틀링 기관총이라는 무기를 고안해냅니다. 게틀링은 원래 씨앗을 뿌리는 기계인 파종기와 같은 농기구를 발명하던 사람이었고 의사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게틀링은 당시 미국 남북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게틀링은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화력을 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전선에 투입되는 병력의 규모 자체를 축소해 억울한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참으로 순진하고 평화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게틀링 기관총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게틀링 기관총의 발명으로 인해서 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손실은 더 커지게 됐죠.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만들어진 게틀링 기관총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느냐? 일단 다수의 총열을 묶고선 사수가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급탄과 격발이 반복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를 통해서 분당 200발 내지 400발 이상까지도 사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머스킷 소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무기가 탄생한 겁니다. 다만 게틀링 기관총은 현대적 의미의 기관총이라기보다는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수가 직접 손잡이를 돌려야만 총알이 나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손잡이를 불규칙하게 돌리다가 고장이 나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규칙적으로 손잡이를 돌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거대한 바퀴로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실상 야포와 같이 운송을 해야 하는 무기였던 거죠. 나아가 연사를 계속하면 화약 연기 때문에 사수의 시야가 가려지는 데다가 저격수의 공격에도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게틀링 기관총이 가진 압도적 화력이라는 장점이 너무나 대단했던지라 게틀링 기관총은 여기저기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예컨대 19세기 조선 정부도 게틀링 기관총을 수입해서 관군을 기관총으로 무장시켰단 말이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벌어졌던 우금치 전투에서
조선 관군 약 3천여 명과 동학농민군 약 2만 명이 맞붙게 되는데, 관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게틀링 기관총의 화력 덕분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만여 명이었던 농민군 중에서 생존자가 약 500여 명이었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게틀링 기관총의 화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1884년 이러한 게틀링 기관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자동화기가 등장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하이람 스티븐스 맥심이 발명한 일명 맥심 기관총입니다. 맥심은 천재 엔지니어이자 조국이나 이념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냉혹한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하는데요. 전구 특허를 놓고 에디슨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뛰어난 발명가였습니다. 기관총을 만들게 되었던 계기도 참으로 비즈니스적인데, 어느 날 지인이 맥심한테 진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유럽인들이 서로의 목을 더 빨리 벨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는 반농담을 했고, 이것이 맥심이 기관총을 발명하기로 한 동인이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맥심이 발명했던 기관총은 사수가 계속 손잡이를 돌려줘야만 연속으로 발사되던 게틀링 기관총과는 다르게 연사하는데 사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맥심은 총을 쏠 때 뒤로 강하게 밀려나는 반동을 동력으로 전환하자는 발상을 해냈는데, 이 총을 쏠 때 생긴 반동의 힘이 노리쇠를 후퇴시키고 탄피를 뱉어낸 뒤 새 총알을 밀어넣는 자동화 사이클을 구상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속으로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수의 근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총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동화기에 쓰이는 자동장전 구조가 이 맥심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자동수총, 자동권총, 기관단총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했던 맥심 기관총은 총알 곁에 물을 채워넣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까지 결합할 경우 물만 보충되면 무한정 총알을 쏟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 속에서 맥심은 유럽의 왕실과 군 지휘부를 순회하며 맥심 기관총의 위력을 선보이는 시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총을 열심히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비커스 기관총, 독일의 MG08, 러시아 제국의 M1910과 같이 각기 이름은 다른 맥심 기관총의 개량형 내지 파생형 기관총들이 유럽 각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초기 맥심 기관총의 위력에 큰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스압으로 작동되는 호치키스 기관총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냈었고요. 그렇게 20세기 초가 되면 유럽 열강 군대들 모두가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맥심 기관총이 전장에서 어떤 위력을 보여주었는지 사례 3가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98년 9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졌던 옴두루만 전투입니다. 1898년 대영 제국의 허버트 키치너 장군이 이끄는 영국 이집트 연합군 약 2만 5천 명은 수단에 위치한 이슬람 독립국가 마흐디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흐디국의 수도 옴두루만으로 진격했고, 이에 맞선 마흐디군 측 전사들 약 5만 명과 대치하게 됩니다. 9월 2일 옴두루만 북쪽에 위치한 평원에서 양측이 조우했고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마흐디군은 창과 칼을 들고 연합군 진영을 향해 돌격을 감행했는데요. 영국군은 부대 전면에 맥심 기관총을 배치해두었고, 마흐디군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자 맥심 기관총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흐디군 전사들은 맥심 기관총이 만들어낸 탄막에 가로막혀서 영국군 진영 50m 이내로 접근하지도 못한 채 불과 몇 시간 만에 약 1만 명 내지 1만 2천 명 전사, 1만 3천 명 부상이라는 큰 손실을 입고 패배했습니다. 반면 영국군의 전사자는 고작 40명 남짓 했습니다. 맥심 기관총으로 무장한 현대적인 군대의 위력이 엄청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현대적인 군대끼리 맞붙을 땐 맥심 기관총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보다 현대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딱 10년 전 1904년에 벌어졌던
러일 전쟁, 리순 공방전입니다.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맞붙은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핵심 항구였던 리순 요새에 참호를 깊게 파고 철조망을 두른 뒤 맥심 기관총을 겹겹이 배치하여 요새를 난공불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군은 단순 보병 돌격으로 요새의 방어를 돌파하고자 했는데요. 리순 요새의 비탈길을 따라 러시아군 맥심 기관총 앞으로 일본군 병사들이 뛰쳐나간 겁니다. 너무 무모한 공격이었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예컨대 공방전 초기인 1904년 8월에 리순 요새를 향해 가했던 일본군의 약 일주일간의 1차 공세 당시에만 일본군 사상자 약 15,000명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총의 포화에 맨몸으로 병사들이 달려들었으니 인명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이 여러 차례 지속되며 일본군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약 수개월간 이어진 전투 끝에 결국에는 러시아군이 항복을 해서 일본군 승리로 공방전이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리순 요새 하나를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약 5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일본군이 리순 공방전에서 기관총이 방어했을 때 어떤 위력을 갖는지 분명히 체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병 전술을 크게 바꾸질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약 30-40년 뒤에 벌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일본 육군은 미군 기관총 앞에 병사들이 단체로 반자이를 외치며 총검 돌격을 감행하는 전술을 구사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병사를 잃게 되고 종국에는 태평양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7월에 벌어진 솜 전투입니다. 솜 전투는 그해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전투 개시일로부터 약 13일간 벌어진 영프군의 초기 공세를 알버트 전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첫날 벌어진 일화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서부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참호전 양상을 타개하고 베르댕 일대의 소모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솜강 유역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공세 초기에만 영국군 13개 사단, 프랑스군 11개 사단이 투입됐던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문제는 결국에는 병사들이 기관총과 철조망으로 방어가 구축되어 있는 독일군 참호를 돌파해야 한다는 큰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이루어질 보병 공격에 앞서서 영국군은 무려 1,500문의 대포를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15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독일군 참호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휘부는 이 압도적인 포격으로 독일군 철조망과 기관총 진지를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독일군은 참호와 방공호 깊숙이 숨어 있어서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철조망 등의 방어물도 온전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영국군은 7월 1일 오전 7시 30분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격 개시를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리고 영국군 약 10만여 명이 영국군 참호와 독일군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게도 영국군은 백파이프와 드럼 연주에 맞춰서 마치 전열보병처럼 적 기관총 앞으로 질서정연하게 걸어 나갔다고 하는데요. 곧이어 총 한 정당 1분에 5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독일군의 기관총들이 만들어낸 십자포화가 영국군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무방비하게 있던 영국군은 철조망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풍 낙엽같이 기관총 앞에 쓰러집니다. 송강 전투에 참여한 독일군 기관총 사수의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교들이 앞장을 섰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지팡이를 들고 침착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우리는 사격을 개시했다. 그리고 탄약을 장전하고 재장전하기만 하면 됐다. 영국군은 수백 명씩 쓰러졌다. 조준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알을 빗발처럼 퍼부었을 뿐이다. 그렇게 7월 1일 솜 전투가 개시된 첫날에만 57,400명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 약 2만 명은 전사자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신기록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영국 전쟁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독일군 진지를 향해서 돌격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이죠. 당시 영국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군대는 지방색이 강했는데요. 같은 지역 출신 병사들을 모아서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광주광역시 부대, 서초구 부대, 영등포 부대 이런 식인 거죠. 한 동네 살던 젊은이들로 구성된 부대들입니다. 그런데 솜 전투에 참여했던 특정 부대들의 경우 병사들 사망률이 8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병사들이 매우 용감했거나 지휘관이 좀 더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한 동네에 살던 젊은이들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솜 전투 첫날 7월 1일의 비극을 봤습니다. 그런데 솜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가 5달간 지속되는 동안 보병이 기관총 앞에 돌격을 가하는 무모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솜 전투로 인해서 양측을 합해 무려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관총을 대량 보유한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전투에서 기관총이 기존의 보병 전술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지휘부의 무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비극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총의 등장은 기존의 전열보병이라는 보병 전술이 전장에서 완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기관총의 강력한 탄막은 방어하는 측한테는 너무나 큰 힘을 실어주는 반면 이를 돌파해야 하는 공격하는 측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인명피해를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관총을 돌파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탓에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라는 고착화된 전선에서 양측이 대치하기만 하는 양상으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벽한 무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내내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기관총의 탄막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이들은 결국 총알을 튕겨내고 철조망과 참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인 탱크, 즉 전차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건 또다시 한번 전쟁의 양상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기동전으로 바꾸게 되는 혁신적인 무기였습니다. 이 전차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